얼마 전 이라크전 파병을 놓고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700여 명의 군대가 이라크로 떠났는데요. 이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남 파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서 30만여 명의 우리 군대가 참가했던 월남 파병은 건군 이래 최초이자 최대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 최고 통치권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그 월남 파병의 이면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진실을 보여줄 문서들을 찾아서 정부 기록 보존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정부 기록 보존소. 이곳 대통령 기록물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임 기간 18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박정희 시대. 당시의 사회 상황과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이 기록들 속에 남아있다. 월남전에 관한 문서들도 수백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취재팀은 한 건의 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문서가 월남 파병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올린 이 보고서는 한국군 월남 파병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65년 1월에 작성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병을 요청한 미국의 저의와 목적은 무엇이며 파병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 것인가, 그리고 월남 문제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검토한 내용이다. 문건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파병의 어떤 이점과 단점, 그다음에 시기나 절차, 조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월남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측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검토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렵 월남에선 월맹 공산 세력과의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었다. 동서냉전 시대였던 당시 미국은 월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64년 9월 한국은 월남에 최초로 군대를 파병하게 된다.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이루어진 비전투부대 140명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월남과 미국은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온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월남 파병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엔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으란 내용이다. 바로 보고서의 결론인 셈인데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취재팀은 당시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던 양달승 씨를 찾았다.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양달승 씨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월남과 미국으로부터 2차 파병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반공이 국시였던 60년대 한국 정부는 월남 파병이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강화시키고 아시아 반공 국가들을 결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월남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 그것만큼 뭐 굳게 생각했어요. 월남이 공산화 그때게 독일, 월남, 한국 세 나라가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월남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월남 공산화는 적극 막아야겠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한미군이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엔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해 있었고 이들은 한국의 안보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파병을 거절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한미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늘 미국 정권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존슨 정권이 깊게 개입을 하면서 혹시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대를 얼마나 보낼 것인가? 보고서인 이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의용군, 다시 말해 민간인 지원자로 구성된 군대를 파병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파병의 명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월남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고 세이토, 즉 동남아시아의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군 파병에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6.25 때 중공군이 의용군을 보내왔거든. 중공군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참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의용군 보낸 게 어떤가. 직접적인 책임을 조금 덜 지게 된다는 생각이지. 중공도 의용군 보내가지고 책임을 많이 면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한국 전쟁을 치른 지 15년. 북한과의 대치 상태도 심각했다. 하지만 의용군을 파병한다면 안보의 부담은 덜 수 있었다. 의용군 파병 안엔 경제적인 이점도 고려됐다. 당시 실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그리고 의용군 파병은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에 경험이 있었던 우리의 전투 병력들을 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보내면은 이것이 바로 외화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군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한국 전쟁을 치루었던 이 병력들이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년 1월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의용군을 보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을 보낼 것. 이 메모에는 이 월남전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정부는 이 안보나 경제 문제와 함께 파병의 명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월남전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도 이를 언급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불아파 제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월남 전쟁을 대단히 비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의 인기는 대단한 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은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가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UN 총회에서 중립제국의 지지 획득에 절대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한국은 UN 가입을 위한 아주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월남전에 파병을 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거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 즉 민간인 자원부대를 보내자는, 그래서 파병에 대한 책임을 덜어보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건설공병지원단과 그 자체 경비부대 등 2,000명의 정규군 파병안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책 결정권자들은 왜 이 의용군 파병안을 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2차 월남 파병안이 논의됐을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 도서관을 찾았다. 파병안이 상정된 1월 25일 국회회의록. 당시 제안 설명자로 나선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자체 경비 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2,000명을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밝히고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 그 명분이 첫 번째로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자유우방의 도움에 보답한다는 국제 신의의 차원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 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한국의 제2전선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보 동맹국이었던 미국을 도와서 미국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런 세 가지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건 파병안이 쉽게 통과되긴 어려웠다. 인도적인 차원의 파병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본격적인 군대의 파병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파병이 앞으로 전투부대를 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를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파병의 대안으로 의용군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의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면서 의용군을 파병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은 국방장관이 밝힌 정부의 입장은 의용군 파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규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솔이 어려우며 사상자나 행방불명자가 났을 때
보상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이용군을 하려면 굉장히 그게 또 말이 쉬워 그렇지 복잡합니다. 법적인 의용군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부상당하든지 하면 그 처우를 어떻게 하고 그게 보통 또 현역 군인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또 그런 것을 미국 측에서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파병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 개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존슨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당시의 국제적인 월남 전쟁에 대한 인식은 첫째가 무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로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전쟁이라, 독립세력, 독립운동 세력 간의 전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미국의 직접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적인 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비판하는 국내외의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 미국은 우방국들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다. 존슨 미 대통령은 전 세계 25개 국가에 친서를 보내 월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보다 많은 깃발을 월남 땅에 펄럭이게 한다는 이른바 모어 플렉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 요청에 응한 나라는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정규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방국들의 참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 즉 전쟁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 지원군의 형태로 봤을 때는 마치 불황자 집단 내지는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집단으로 그 취급이 될 수 있지만, 정규군이 갔을 때는 한미 동맹 관계에 의한 그 군사적 조치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국가적인 대의 명분이 살 수 있지만, 지원군의 형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하나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박 대통령도 의용군 파병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 전면 돌파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역시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아주 정규군 같다가 보내자고 생각한 거고, 본인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득도 오히려 많지 않는가,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의용군보다는 정규군을 보내는 물론이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의용군 생각도 안 했으니까. 결국 의용군 파병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65년 1월 28일 국회는 비둘기 부대 파병안을 통과시킨다. 하나님은 자유의 십자군인 여러분의 장대에 반드시 가호가 있을 것이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포와 무은장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월 14일 서울운동장에선 수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비둘기 부대 환송식이 열렸다. 한국군의 2차 월남 파병, 10년여에 걸친 한국군 월남 참전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된 지 약 보름 만에 비둘기 부대가 베트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쟁은 이 월남과 미국군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또 비둘기 부대가 출발한 지 20여일 뒤인 65년 2월 27일에는 미군의 주요 기지가 베트공들에게 피습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이 월남전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게 됐고 한국에도 추가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와 같은 비전투부대가 아닌 전투부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 이 앞서 살펴보았던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에 쓰여져 있는 메모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할 것,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 자, 이 중에서 이 의용군의 파병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만큼 이 한국과 미국은 이 파병의 조건을 놓고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는데요. 자, 전투부대 파병을 둘러싼 이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협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른다. 존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까지 보내 박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이날따라 성조기와 태극기로 장식된 워싱턴 거리에는 수만 시민이 늘어서서 박 대통령의 시에 도심지를 누벼가자 한결같이 환영해 맞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한 뒤 존슨 미 대통령은 함께 거리 퍼레이드에 나섰고 박 대통령 부부의 날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환영식을 벌였다. 한미 관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예우였다. 산책하면서 가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에게 본인은 박 대통령과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덧붙였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존슨 대통령 기록물들이 보관돼 있는 LBJ 라이브러리에 자료를 요청했다. 65년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이뤄진 박 대통령과 존슨 미 대통령의 회담록이다. 그런데 회담 첫째 날 존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얘긴 월남에 대한 추가 파병 문제였다. 바로 이것이 박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대신 한국의 경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한다. 그러자 존슨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한국 지원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월남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전투부대 1개 사단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다. 그러나 존슨 미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끝내 파병을 약속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방미길에 동행했던 김성은 국방장관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장관이 되고 보니 매년 군원 이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국방부에다가 2억 5천만 달러의 군원 물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60년대부터 미국 측에서 자꾸 1년에 5천만 불씩 감소시켜 나가겠다 이거죠. 한국 경제가 조금씩 이제 성장이 되니까 미국에서 주는 것을 그만큼 깎고 이제 너그 돈으로 사서 써라.
그러다 보니 국방비는 그것만큼 자꾸 불어나는데도 맨날 처우 개선이라는 건 안 되고, 군인들은 만날 그 토막 굴 같은 데서 자야 하고, 먹는 뭐 급식이라고 하는 것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저 맥그나마라 장관, 국방장관하고 만나서談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원 중단, 이른바 군원 이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월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문제는 미국의 군원 이관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 다음 날, 김성은 국방장관은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원 이관 중단을 비롯한 경제 원조를 요구한다. 전투부대 파병이 절실했던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한국군이 그 월남 가서 싸우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한국군들이 너무 이렇게 살아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군원 이관이라고 하는 것을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남기지 말고 그냥 달라, 종전과 같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한 돈을 가지고 월급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맥나마라 장관이 알았다고. 파병하는 기간 동안 군은 완전히 중단시킬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처우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줄다리기를 거쳐 마침내 5월 19일 한미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 성명서인 군원 이관의 재검토를 비롯해 북한제 침시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과 군사 지원, 차관 제공과 대미 수출 확대, 키스트 설치 지원 등 한국이 요구해온 조건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방미길에서 돌아온 지 2달 만에 국무회의에서 전투부대 파병안이 결정된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이자 박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차지철 의원이 월남 파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동원 씨는 회고록을 통해 차지철 의원의 파병 반대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일종의 연극이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월남 파병을 그 야당이 미국 대사의 설득을 통해서 갑자기 지지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애교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내용의 이제 월남 파병인데 우리가 그래도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입장을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요구에 응해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는데 야당이 갑자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지철이를 이제 기용한 거지요. 게다가 이 무렵 미국이 일본에 월남전 군수물자를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남에 한 명의 군대도 보내지 않은 일본이 전쟁의 특수를 챙기게 됐다는 사실에 국회에서는 파병 불가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속담에 말하는 제주만 우리가 넘고 돈은 때는 일본님이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우리는 분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같이 싸울 바에는 우리도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치 못한 파병 반대 사태에 미국은 당황했다.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군 파월 기간 동안 군원 이관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전해온다. 월남전 군수물자를 공급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국회에서 전투부대 파병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나 지속됐다. 이런 진통을 거쳐 마침내 파병안이 통과된 것은 65년 8월 13일. 그리고 두 달 뒤 맹호부대 산발대가 월남으로 출발했다.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3차 한국군 파병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 그 이면엔 한국 정부의 끈질긴 외교 협상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전투부대 1개 사단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은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이때 파견된 이 맹호와 청령부대는 당시 전투 서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전장에 투입돼서 아주 많은 전과를 올렸고 또 활발한 대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월남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줬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파병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려 8개 부대, 연인원 3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월남에 보냈습니다. 한국군이 5만 명에 이르던 66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군은 4,500명, 뉴질랜드는 150명, 타일랜드는 불과 17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병에 대한 충분한 그 보상을 받고자 했던 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73년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이 10년간에 걸친 참전을 통해서 한국은 대체 무엇을 얻었던 것일까요? 김종호 합참무장 댁에서 월남전 당시 육군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돼 있었던 손희선 씨. 본격적인 파병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월남 파병 기획단에서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했다. 그 장병들이 가서 건설하고 수송하는 거는 좋지만은 내 자신이 미국 유학을 2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2차 파병 이후 미국이 지급하게 된 한국군의 전투 수당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만 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명대대 또 그걸 자체 경비하는 저희 보병부대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한 2,000명 보내는 거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어디다가 주둔시켜야 되겠는가, 우리의 그 지휘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미군 측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됐죠. 64년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내온 실무 각서엔 주월 한국군의 전투수당 내역이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대령은 하루에 $6 50센트, 일병의 경우엔 $1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360. 당시 1인당 GNP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국내로 송금됐다. 너희들 저거 돈 쓸 일이 보이냐? 우리가 돈 벌러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국내에선 단 $1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금 참 우리 국민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계획도 지금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1가 없는데 왜 돈을 갖다 낭비할 거냐? 보내자. 그래가지고 병정들이 그 낭비를 안 하려고 그걸 그 비닐 주물이나 공지 넣어가지고 안쪽을 넣고
그렇게 하고 매복 나가고 작전 나가고 그랬다고요. 전투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한 달 만에 미국은 브라운 주한미 대사를 통해 또다시 추가 파병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한국은 이동원 외무장관을 내세워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선다. 당시 이 장관은 브라운 대사에게 파병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다. 브라운 주한미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이 각서에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추가 파병에 따르는 경비 부담, 파월 장병의 처우 개선을 보장했다. 또 파월 기간 동안 군원 이관 중단을 거듭 다짐하는 한편 주월 한국군에 필요한 장비, 용역, 보급품 일체를 한국에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파월 장병에게 지급할 군복과 전투식량 같은 군수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김치 통조림 등이 들어간 한국식 전투식량 K-레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군수물자 수출을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수출과 무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64년 640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2년 만에 2,400만 불로 증가했다. 월남에 가서 우리 군대가 소요되는 모든 시설, 모든 물품,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책임지고 공급한다. 예를 들면 뭐 군복, 군화, 뭐 심지어 쌀까지 보냈습니다. 김치,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시설, 이 막산이 비행장이네 말이죠. 한국군의 현대화 역시 월남 파병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브라운 각서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최신의 비행기, 탱크, 구축함 등의 장비를 제공했다. 한국엔 건군 사상 처음으로 기갑여단이 창설됐고 공군엔 신형 전투기가 배치됐다. 월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 현대화를 이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명분은 그거지요. 월남의 군대를 5만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일선이 허공이 생긴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소위 그 힘의 언밸런스를 의미한다. 힘의 언밸런스는 뭐를 의미하느냐? 북한의 침략을 유혹한단 말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 대비책은 뭐를 의미하느냐? 현대식 장비를 달라 이제. 그 현대식 장비의 이제 리스트를 쭉 줬지요.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또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부 고속도로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에 개통됐다.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막대한 경비 가운데는 미국에서 들여온 차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월남 파병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 원조. 이것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 기반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상업 차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내 자본 계층을 키우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차관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가 인프라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업, 그다음에 철도 사업과 같은 아주 대규모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고, 커머셜론, 즉 상업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이 자본들이, 국내 기업들이 전혀 생산 기반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그 생산 기반의 수입이라든지 또는 원자료의 수입과 같은 측면에 많이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 그걸 우리가 베트남 차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트남 차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비용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얻은 이익도 컸다. 60년대 후반 월남에 진출했던 한 하역 회사의 매출은 연간 725만 불로 당시 국내 총 용역 산업 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 기업들의 월남 진출은 당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실업난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역, 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월남에 많은 인력을 보냈기 때문이다. 66년 이후 파월 기술자 수는 연 2만 5천 명에 달한다.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본격적인 파월이 시작된 65년, 한국의 GNP는 약 3천만 불. 그러나 72년엔 그 3배가 넘는 1억 불에 이른다.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의 시장 개척 능력이 없었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현대가 미국 국무성의 토목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것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직접 베트남 딜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군사 토목 기술을 전수받은 우리의 현대 건설이 중동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벌어들인 그 외화는 사실은 원초를 따진다 그러면은 베트남 딜로 인한 베트남 협상으로 인한 기술의 이전으로 인한 우리 기술 자본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철수가 시작될 때까지 3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월남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의 희생이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월남 파병을 통한 한국의 경제적 성과, 이른바 월남 특수는 당시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통해 얻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비판적인 가운데 이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남짓,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가졌던 당시의 한국에서 이것은 그대로 이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졌죠. 월남 파병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는 이 정치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장기 집권의 기반까지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월남전 파병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이에 따른 대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월남 파병.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61년 11월 14일) 국내외의 시선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최고의장의 방미에 집중됐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6달 만에 박 의장이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케네디와의 회담은 박정희 정권이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회담록엔 뜻밖의 내용이 남아있다. 박정희 의장이 한국 전쟁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먼저 월남전 파병을 제의한 것이다. 파병의 명분으로 박 의장은 자유주의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은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상당한 의혹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혹과 의심의 핵심은 박정희가 사회주의 운동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당시 유일한 외자 도입의 통로였던 외화를 확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려는 그런 의도, 정치적 의도가 하나 있었고, 월남 파병 제안을 통해 박정희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 있었다. 케네디 미 대통령은 박 의장의 제안에 아주 흡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에서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아직까지 케네디 정권 때는 베트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깊게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인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 제의를 수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단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버거 대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대답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의 파병 제안은 거듭됐다. 더구나 미국에 오기 전 이미 군장성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함으로써 월남 파병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님을 밝힌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던 1960년대 초기, 당시 정부는 세 가지 정도의 아주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서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시탐탐 남침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끼니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서민들의 어떤 생활, 그런 국가의 경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정책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1962년 5월 12일) 경향신문의 특종 보도로 알려진 월남 군사 시찰단 파견. 이것도 역시 박정희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대령급 이상 고위장교 10여 명으로 시찰단을 만든 뒤 2달 동안 월남에 관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5월 11일 밤 전용기 편으로 극비리에 월남으로 보낸 것이다. 박정희는 왜 월남에 군사 시찰단을 파견했을까? 취재팀은 당시 시찰단의 일원이었던 이범준 씨를 찾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월남 대통령에게 자문해. 그는 취재팀 앞에 한 권의 낡은 보고서를 꺼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최고의 의장에게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남으로 떠나는 군사 시찰단에게 박 의장은 월남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군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시찰단이 2달 동안 월남에 머물면서 작성한 것이다. 월남의 정세와 병력 배치, 우방국가의 지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한국군 파병의 절차까지도 제시돼 있다. 태권도 교관을 먼저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의과병원을 보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건설 부대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침 그쪽 월남 대통령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본국에 가서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죠. 당시에 시찰단이 제안한 파병안은 다른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월남 국민들의 정서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뭐 비전 두부대고 아무것도 무장 정기군이 아니니까 월남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중이 돼서 태권도 기관이 가서 크게 환영을 받고 아주 월남의 태권도가 크게 발달이 됐고 또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위치가 그 이동국가 병원이라고 붕타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아서 많은 환자들을 정말로 많이 치료해주고 그래서 월남 전체 국민들이 한국 이런 부대만 오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아주 형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전투부대 가는 데는 별로 큰 반응이 없었죠. 이렇게 파병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마련해 놓은 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63년 8월 박 대통령은 진해의 대통령 별장으로 군 수뇌부들을 소집한 뒤 월남 파병의 의지를 밝히고 군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봤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나 각군 참모총장들이나 나나 이 한국이 이래 가만히 이래 가지고야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또 희망도 없어요. 장래성도 없고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움직여 봐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동북아시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참 이제 희망 없는 백성이지요. 나라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움직여 봐야지 하는 생각이 뭐 거기 있는 참모총장들이나 나나 대통령께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무렵 케네디 암살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월남 사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정책도 변하기 시작한다. 군사 개입을 통해 월남전을 종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는 김현철 주미 대사를 통해 또다시 파병 의지를 전한다. 1964년 3월 사무엘 버거 주한 미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엔 당시 한국 정부의 제안이 기록돼 있다. 미국이 요청한다면 한국은 3-4천 명 규모의 군대를 월남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6개월 뒤 미 구축함 매덕소가 월맹군의 공격을 받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은 미국이 전쟁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Half the world away, our nation was faced by the challenge of deliberate and unprovoked acts of aggression in Southeast Asia. The cause of peace clearly required that we respond with a prompt and unmistakable reply. 통킹만 사건 이후 미국은 월남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앞세운 월맹의 격렬한 저항과 게릴라 전술로 인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자유우방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64년 9월 마침내 한국군의 1차 월남 파병이 이루어진다. 박정희의 지속적인 의지와 국제정치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외화의 조달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행히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유일하게 있었다면 그것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여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구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네고시에이션 프로세스, 협상의 과정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는 정권의 정통성 부재라는 정치적 한계를 경제 발전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월남 파병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선택한 승부수였다.
월남전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는 이 파병이라는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우리가 잃은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무려 5천 명에 이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월남 땅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월남 참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전이 진행 중이던 1970년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 속기록입니다. 이른바 사이밍턴 청문회라고 불리는 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한국군이 미국의 돈을 노린 용병이라고 비난을 했고, 이것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또 월남 전쟁을 반대하던 수많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가 위축되기도 했었죠.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월남전. 그 당시 한국의 지도자였던 박정희는 국제적인 전쟁 반대 여론과 파병의 대가를 노리는 실리적인 입장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명분과 실리, 두 가지의 입장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